경산시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을 이렇게 평가 내지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 1호예요. 예? 경산시 시기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호 계신 우리 김종국 박사님. 요번에 박수 한번 주세요.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 다음에 경산시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화입니다. 문화. 예? 거기 박물관에 또 초대 관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1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박수 치려면 치시면 됩니다. 초대. 우리 6분에서 나스가 인사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초대 박물관장을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경산시의 문화의 어떤 길라잡이, 그죠? 정말 뭐 외도나 문화에 대해서 그렇지 항상 전도사 역할을 하시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발표하시고 이런 어떤 향토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사학자, 문화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계셔야 문화에 힘이 생겼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우리 김종국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것만큼은 한번 집중해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험도 한번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서 우리 김종국 박사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강의의 주제는요,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물과 인간 관계로입니다. 물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오늘 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배반할 수도 없고 또 물도 우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관계 문헌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라면 첫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이 이렇게 물숫자로 쓰죠. 예, 물은 또 하천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내천자입니다. 그죠? 그 물이 어디 고여 있으면 요게 또 물입니다. 한문에는 이 상형문자로 이야기하는데 물인데 이렇게 가자를 딱 쓰면은 물하자입니다. 이게 물 표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아주 높은 산에서 계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전체 덩어리를 산괴라 하죠. 산괴라 이라는데 여기에서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계곡이 생겨서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뭐냐? 수계다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하나의 족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요 인근에 오늘 영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영천에 가면 보현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천문대가 있죠. 천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관측하는 그런 대다. 줄이가 대자는 이렇게도 쓰고 흑토서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좌대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문대가 있는 곳에 그 아래 줄기에 또 그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사는 분이 우리 최영구 촌장님 또 학장님하고 같이 근무하는 황관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둘이 다 영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관식 선생 집에 제가 우연히 이 양반이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대대로 살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수학할 꼴짝입니다.
옛날에는 길도 없고 지금도 마을에 올라가는 도로가 1차선입니다. 그 옆에는 넓은 수계가 있는 게라. 저 보현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길게 해서 밑에 보현호라고 있습니다. 그 호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꼴짜기에 그래도 시에서 서기관이 나오고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원에 교수가 났는가 싶어서 자세히 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돌풍수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해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집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밑에였는데 올라가는 막 이래 올라갑니다. 이래 있는데 집은 이렇게 언덕으로 이래 올라가야 돼요. 마당에 차 한 대 대기가 힘듭니다. 제 차는 댈 수가 없어. 뭐 이러고 싹 올라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올라갔는데 집은 3칸짜리 집이고 이 밑에는 자기가 공부했다는 아리채가 있어요. 2칸짜리인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그래도 행복감을 느낀 것은 오남매인가 이런데 한 방에 살다가 지가 아버지가 너는 공부해라 하니 둘째 아들한테 특혜를 줬어. 조난호에 독방을 하나 줬는데 어디 줬는가 봐. 소 마구 있는 옆방에다가 독방을 얻었어. 그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어떻게 좋은지. 그런데 이 사람이 경산시에 사극공무원 국장을 했잖아요.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기관이 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집안을 살펴보고 집은 깨끗하게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활동이 어려워가 대구 아들 집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항상 그 어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부엌문을 뒤에 탁 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부엌문 뒤에 보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엌 뒤에는 뭐 있습니까? 부엌문 뒤에 우물이 있죠.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장독대가 있더라 이거죠. 하하, 이 집에는 장독대가 있구나. 그래서 장독대 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장독대 위에 보니까 여러한 둥근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앞에 서서 놀라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흔적이 장독대 뚜껑 위에다가 새겨졌나 이렇게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이 집에 후손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어머니 또 어머니의 또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이 여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던 거지. 주로 장독대 위에 물그릇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시험 치러 가도 기도하고 군대에 가보면 밤낮 없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 물그릇을 계속 얹어놔놓은 물그릇 얹었던 흔적이 그 자리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더라. 하하.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후손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물물이 옆에 있죠. 새벽 일찍이 물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물 정자에 화자, 깨끗한 화려한 화자입니다. 그러고 물 쓰죠. 정화수를 떠서 빌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정안수입니다. 그건 정안수는 한문이 없고 그냥 한글로 정안수입니다. 이 정화수를 떠서 기도했다. 아들이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면 아내가 또 어머니가 안 빕니다. 남편이 서울에 과거 시험 치러 가면은 아내가 밤낮 없이 장독대 위에 물을 올려놓고 집안의 하나의 가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울로 간 남편이 꼭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기원을 가슴을 털어놓고 했던 곳이 바로 장독대입니다.
여러분 촌에 장독대 있습니까? 장독대 있는 분은 후손이 다 잘 됐죠? 후손이 뺐다하는 놈은 없죠? 없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장독대, 촌에 용성 가면은 아까 우리 윤성규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한 1,500평 정도 가수원을 틈틈이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자두 제거 또 복숭 제거 맛보실 분 계시죠? 그냥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집이 있습니다. 그 밭 내에 집이 옛날 내가 태어난 집이 있는데 5남매가 태어난 집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늘 기원하던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린 흔적이 우리 집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다가 차를 타고 용성 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제일 먼저 그쪽으로 가서 제가 간다면 우리 아들 천재 박사로 운전 잘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원합니다. 빌 때 거기 뿌이라. 대화 장소가 거기 뿌리니라. 여인네들은 옛날 여인네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서 집 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장독대뿐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누구하고 합니까? 개하고 합니다. 막 속 풀라면 개 가만히 있는 개 대가리 때리고 이러면 개새끼 가면 때리고 또 심심하면 다시 쭈쭈참 불러가 밥도 좀 주고 그래가 대화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그 불효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밖에 나오면 어머니는 따라 나와서 내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가다가 열었다 문 열어보면 엄마가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에도 나름대로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인가? 어머니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머니를요, 음양을 따지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입니다. 자, 아까 물 숫자로 썼죠? 어디 갔노? 지워버렸나? 자, 숫자를 좀 길게 합니다. 그죠? 요게 하늘입니다. 요게 땅입니다. 하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비보입니다. 비보. 막아준다. 막아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물이고, 하늘은 양입니다. 땅은 마이너스 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 물숫자 하나에도 실제 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형문자다. 중국 사람이 만드는 상형문자다. 우리나라 한글은 뭡니까? 표의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글을 반포하기 직전까지는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했죠. 어때 다니시는 늘 한글만 연구하니까. 그러다가 당뇨가 심해서 발을 하나 끊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세종대왕의 묘소를 여주로 옮겼는데, 옮겨서 새로 봉안할 때 그 땅을 파니까 단족대왕이라는 팻말이 나왔다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단족대왕이라는 것은 짧은 단자, 발족자입니다. 발 끊었잖아요. 그 땅은 세종대왕이 묻힐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예종 때 묘를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예종이 보니까 위에 보니까 전부 아제비가 조카를 죽이고 형제가 또 죽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예종이 8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종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관한테 시켜서 우리 성군인 세종 할아버지의 묘소를 살펴보라고 해요. 묘소에 보니까 물이 좔좔좔 흐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투시력으로 보니까 머리는 산발으로 막 자라고 있고 손톱도 한 뼘이나 자라 있더라. 그래서 부덕이 옮기지 않으면 조선 그 이시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종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종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묘를 옮기는데 명당을 찾도록 해라 하는데
이 명당을 본래 그 자리에 명당에 묘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정성을 하였던 이인손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어요. 이인손은 원래 조선의 최고 가는 문인으로서는 최고 가는 풍수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될 곳을 찾아가 이 명당에 묘를 썼다는 것입니다. 묘를 썼는데 왜 세종한테 빼앗겼냐 하면 물 때문에 물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아들이 강원도 관찰사를 하고 있는 이 극배라는 사람인데 아들한테 시켰는데 아들이 묘를 써놓고 후손들이 아들들이 전부 성차 높게 벼슬을 당하니 그래. 이 물 앞에 건너가는 거 물을 다리 걷고 건너가는 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여기 다리 놓지 마라 했는데 자식들이 모이가 이제 우리 이 정도 살면은 다리 놓고 건너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관이 마침 이 일대에 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다리가 없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우에는 보면 제실이 하나 비는데 요 다리만 있으면 건너가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그래 위에 올라가다 보니 다리를 나눴더래. 그래가 건너가가지고 보니까 천하제일의 명당이더라 이지. 그래서 애종이 그 보고하니까 애종이 이극배를 아들을 불렀어. 너는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래 효자 소리를 듣는고? 당신 같은 효자가 정말 부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불러가지고 틀을 이장해라 소리는 뭐하고 이러는데 이극배가 그 내용을 알고 스스로 4번째 불려와가는 전하 제가 아버님 묘소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는 물을 경계하라 했는데 그거를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수. 그 다음에 에너지다. 물은 에너지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죠. 또 살아있으니까 항상 물은 글자가 오늘 이상하다. 물은 동적이다. 움직인다. 움직이면 무엇입니까? 양이다. 음양으로 따면 양이거든요. 물이 안 움직이면 뭡니까? 물이 안 움직일 때는 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원효 스님이요. 강원도 갔다가 전라도로 내려와가 피곤해서 어느 산촌에 조그만 나무 그늘 밑에 잠시 쉬어간다는 것이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자게 되는데 자기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원효를 낳고 바로 원효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어떤 여인이 떡 나타나서 아가 나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카니까 그래 나는 사실 지금 섬진강 쪽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밤마다 이 섬진강에 물 흐르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깨보니까 꿈이었다 이 거죠. 그래서 꿈이지만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이튿날 섬진강 그 자리에 찾아가니 마침 그런 자리가 있더랍니다. 집어넣고 있어서 보니 물이 내려가는 게 참 시끄럽더라. 참 잠이 안 온다 할 정도로 물이 시끄럽더라. 그래서 원효 대사가 이거 보이시죠? 정자를 종이에 써서 이 하천에 물이 흐르는 데다 툭 던졌어. 많은 사람들이 너의 흐름 소리를 듣고 시끄러워서 피곤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다 하니 조용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떠지는데, 요게 뭐가면 고요할 정자입니다. 하나 알아두십시오. 고요할 정자라.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반대입니다. 동적의 반대고, 요거는 마이너스다. 그렇게 해서 그걸 던지니까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갑자기 물소리가 조용, 마치 귀 때려버려가 멍멍하면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이야기, 해골물 이야기 등등이 제 이 책에 수록해 놨습니다. 저는 요 몇 년 전에 원효란 책을 전국에 다니면서 체록을 다해가 설화를 모두 이 책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권 되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전국 각 사찰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대사와 해공화상이 물하고 대화했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포항 오천 가면 오사는 절이 있죠. 예, 그 원래 오사가 항일암입니다. 다툰다 이죠. 햇빛하고. 그런 저수지인데 원효가 파괴를 했죠. 600년대 파괴를 하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해공화상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찾아간 해공화상이 벌써 원효가 와하는지 아는 기라. 해공화상을 보면 참 출생이 기이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게 처음 물과 관계됩니다. 해공화상은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물에서 태어나서 인간 세상으로 나온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공화상을 찾아가가 뭔가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좀 위로받으려고 사실 갔더랬어요. 가니까 첫 만남에 하는 말이 해공화상이 원효를 보고 하는 말이, 그래 당신은 요속공주하고 사흘밤을 자고 나니 기분이 어떠소? 더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분은 멋지, 베리 나이스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원효는 적극적으로 대답한 것이 마치 지옥을 넘나들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분과 종일 동안 선문답을 했는데 그 오천호 앞에 계곡으로 쭉 흐르는 그게 운제산입니다. 그 위에 산이 운제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운제산에서 쭉 흘러오는 물들이 있는 그 조그마한 계곡에서 이 두 어른이 이렇게 물을 보고 앉아가 뭔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는 그런 설화 같은 실제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둘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해공화상이 우리 자꾸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공양을 하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분들이 공양할 게 뭐 있습니까? 이 강에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죄송합니다. 각각 한 마리씩 잡아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양을 합시다. 이러면서 사람 그대로 꿀꺽 먹어보니 큰 놈이 뱃속에 들어가는 막 갑작스럽게 잠이 왔는 게라. 전장님, 그 물고기 먹고 잠 계십니까? 보통 사람은 잠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잠이 왔다는 거죠. 둘이가 이 큰 바위,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 설화에 표현되어 있는 이름은 너럭바위다. 너럭바위 캐야 이야기가 돼. 너럭바위 위에다가 둘이가 나란히 한숨을 한 2시간 잤겠지. 자고 일다가 그 트럼을 꼴 하면서 해공이 먼저 이야기했는 거야. 자, 우리 공양했으니까 이제 방생시켜 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2시간 후에 방생시키면 고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여기 나와가 엉덩이를 이렇게 둘이 대고 똥을 누기 시작해요. 푹푹푹 놓는 게. 똥을 누니까 하나는 그냥 피시시 다 부자정이 나오고 하나는 물고기가
눈이 초롱같이가 물이 푸석푸석푸석 이렇게 가버리기라.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하문입니다. 하문 안 살락해도 하문 안 쓰면 해석이 안 돼. 너는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제? 시체. 나는 고기. 너는 죽은 시체를 샀고 나는 물고기를 살려줬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 거죠. 이 제목이 10시 오후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러한 대화가 주고받았던 곳이다 해서 오사라 했다 하는 것이죠. 오사가 막 빗돌이 이쪽으로 6m, 이쪽으로 3m짜리 오사 연역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주지가 바뀌는 그거 보기 싫어가 뒤로 안에 그 매점인 그 뒤로 옮겨놨습니다. 그 표지석 글을 제가 썼습니다. 예, 가시면 뒤에 보시면 경산 김종국이라고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원효와 해공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됐고 훗날 와서 원효 대사가 자기 생가를 흘러서 초계사를 만들고 있을 때 포항에 있던 해공 화상이 경산에 만나러 왔는데 이분이 사람을 안 만나주니까 결국은 거기로 와서 남천 쪽으로 들어가지고 동학산 쪽으로 올라가서 절을 지었다 하는 이런 설입니다. 그 절이 바로 경흥사입니다. 여러분 경흥사에 가면은 큰 연역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해공화사이 이러이러했어 이렇게 오늘 못 만나고 여기에 와서 학이 날아가는 쪽 그분이 풍수도 능했거든. 학이 날아가는 거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눌러서 절을 지었다. 그리고 그 앞산에 학이 날아가면 바치가 날지 못하도록 큰 산을 막았는데 그 산이 병풍산이다. 이러한 설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는 마땅하게 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체 속에는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응애응애 탯줄을 몸에 두르고 나오지요. 나오면 간호사가 그놈을 받아가 솜값 주섬주섬 닦고 알코올가 씻어냅니까? 물로 씻어냅니까? 물로 씻어냅니다. 자, 인간이 생을 다하고 마지막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숨이 딱 끊길 때는 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물입니까? 눈물입니다. 회한의 눈물.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사회에서 좋은 일도 하고 이랬을 텐데 내가 막상 이렇게 마칠 줄 몰랐다 하는 그런 후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장의사의 말들을 들어보면 거의 100% 가깝게 전부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눈을 감겨주고 할 때 이제 다음 성으로 이제 가시도록 하는데 씻어주는 세안, 그건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이름 적어 이야기를 하는데 물입니까? 안 그러면 소주입니까? 물입니다. 올 때도 물, 갈 때도 물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고 자기 인간의 몸 속에는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노? 산보다 젖줄이 되었던 곳이 어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쪽에 황간식 교수 같은 분은 보현산 상계에서 흘러오는 그 세천물이겠죠. 하양에 있는 사람은 검은강물이고 경산에 사는 사람은 남천물입니다. 그지? 그러고 우리 윤성규 선배님이나 저는 어디 물입니까? 오로천 또는 오목천 물을 탔고 여기 우리 회장님은 암양부이거든요. 암양도 오리지널 오목천 물의 전기를 탔다. 그래서 뭐를 받았나? 젖
젖줄이라. 젖줄은 바로 뭡니까? 생명줄이라. 그 생명줄을 인간은 타고났다. 그런데 물을 배신하면 되지 않죠. 지난번까지 상당히 가물었죠. 너무 가물어서 어느 날 고향에 밭에 가지고 나는 그건 바빠서 그걸 못 봤는데 옥수수를 한 줄 쫙 이렇게 한 100포기 좀 심어가 원래 좀 여럿이 갈라 먹고 이렇게 하려고 떡 심어놨는데 옥수수가 아기를 하나도 잉태를 못해. 그것을 보고 이게 하늘이 주는 물이 없어 그렇구나. 나도 몇 번이나 물 줬는데 물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물 줄 때는 열만을 주는 것보다 하늘에 단말 비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돌아오면서 저 황 교수하고 몇몇이 우리 경산 대구대학교 삼성연 연구소 교수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4, 5명이 참여를 했어요. 용산 여러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용산. 네. 참 용산 아시는 분은 벌써 이성에 태어나서 성공한 분입니다. 그 용산의 칠부능선쯤 보면은 오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걸가 뭐 하나 무지개샘. 무지개가 피어난다 이러. 무지개가 피어나는데 이 무지개샘을 일명 뭐라고 하나 홍천 무지개샘이 여기 있는 거야. 경산 일대에 천우를 제압하는 용이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조선시대 구한말까지도요. 제 이야기 거짓말 아니라 하는 걸 우리 앞에 선배가 입증을 합니다. 거기에 주변에 묘를 쓰면 지는 잘 사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비가 와가. 그래도 묘를 못 설게 해도 늘 그 자기 부모들 윗대 어른들 묘파가 해골만 가와가 묻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성 사람들은 비가 오면 각 동네 부역을 붙이고 전부 괭이를 들고 무지개샘 주변을 파헤치면 그 바위 밑에 흙 밑에 해골이 몇 개나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을 잡아 두드리 패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묘를 서는지 안 서는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비가 오니 답답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정갈한 마음으로 3일간 목욕 제기하고 거기 가서 스님 한 분 그 경산에 그 사찰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를 모시고 가서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기우제를 오기 전까지는 일주일 동안 앞으로 향후 일주일 동안 비가 없다 이래요. 업표 핸드폰 뒤비면 내일 용성면 날씨 가면 내일 용성면 날씨는 38도가 되고 뭐 이렇게 헛소리만 자꾸 하니까 머리가 버지도 더운 거야. 그런데 그 기우제를 모시고 난 그 이튿날 오후 3시부터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집니까?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물은요 간절히 소망하는 자 사람이 빌어야 됩니다. 비 오도록 해주셔서 개가 와가 물 앞에 가 내 짓는다고 비 안 옵니다. 사람은 물과 인연이 있거든요. 빌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늘 비가 오잖아요. 그때 우문댐이 이미 바닥이 거의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때 만약 비가 보름만 왔다면 여러분 물 자신도 뭐하고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선전하는 정혜리 같은 사람 나와가 야들은 물을 못 먹고 똥물 같은 뭐 사막에 구덩이에 물을 묵습니다. 우리 10,000원씩 뭐 성금을 보내자 하면 그런 방송 나오는 거 봤죠? 우리도 그런 꼬라지 버려질 분 줄 알았어요. 우물 물 없이 물이 뭐 먹습니까? 우물 다 막아놓고. 우물은 왜 물이 마르냐 하면은 전부 농사를 지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전부 정부 지원을 받아가 관정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관정에 물을 뽑아 올리면 기존에 개인 집에 있었던 우물에도 물이 말라버는 거야. 그래 이제 새벽에 정한수는 뜨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수돗물을 떠야 되는데 거기라도 뜨고 기회 있으면 자식들 이래 혼사 앞두고 좋은 일 앞두고는 반드시 어머니들이 빌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천 앞에서 빌었을 때
천지신명, 특히 비를 관장하는 용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기우제는 아무 때나 지내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기우제를 아무 때나 지내면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설화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자, 비를 오도록 하는 존재는 그걸 크게 쓰겠습니다. 이 용입니다. 그제? 이 용이 하늘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는 기라. 호수, 하천 이런 데도 내려와서 하는 기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때는 언제냐? 봄에 춘분입니다. 춘분에 하늘로 올라가서 천우, 하늘에 비를 제압하고, 추분에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천이나 호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물을 제압한다. 저는 천우고 물을 제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에, 여름, 가을 이전에 기우제 지낼 때는 하늘과 가급적이면 가까운 자리에 올라가야 돼. 갓바위로 올라가든지, 경산에서 제일 높은 구룡산에 올라가든지, 용산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가을에는 하천에서, 옛날 대기 감을 때 못에 못장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매지 못에도 바싹 말라서 경산장이 5일장이 그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을 하니까, 장을 옮겨 놓으니까 일부러 말이죠. 토끼 장사, 또 생선하는 사람들은 그럼 생선을 잡아가 생선 피 나오는 거 일부러 딱 뿌리고, 토끼 목 잘라가 피 나오는 것도 딱 뿌리고 이래가. 무엇이 용의 영역 아닙니까? 용의 영역을 더럽게 하는 거야. 더럽게 하니까 용이 지가 사는 곳에 하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 들어가 오만시 벨이 났거든. 그래서 비로 소나기를 확 밀어가 그걸 전부 씻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못에 와가지고 5일 장을 여니까 비를 농민들이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와촌에 가면 갓바위 부처라고 있어요. 갓바위 부처도 기우제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양 화성기에 보면 기우도량, 영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우제 지내는데 영음한 자리가 갓바위 관봉이다. 이죠. 그래, 와촌의 지역 주민들이 늘 거기서 기우제를, 갓바위 있는데 거기서 기우제를 했어요. 그때는 아예 문화재도 안 됐고, 그저 불쌍한 아이인데 그 앞에서 기우제 지내면 비 온다 걔가 늘 지냈는데, 비가 오거든. 안 오면 그 다음 사흘 후에 다시 올라가가 까만 돼지를 붙여 앉은 그 앞에, 단 앞에다가 탁 묶어 놓고, 거기서 나솔을 가지고 돼지 배를 꽉 찔러가 쫙 땡기 피가 팍 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가지가 부처 몸에다 전부 다 뿌려버려. 부처가 벌거 이래 되고. 그래 놓고는 마을의 주민들이 낚아주고 솔까지, 그 속까지죠, 그죠? 그걸 해가 부처 가에 전부 둘러싸가 달불놀이 하듯이 불질을 못 이러는 기라. 그때는 나무가 별로 없었어. 산불도 안 날 때라. 그래 놓고 내려와 보니까, 원래 용은요, 45개의 권능이 있는데, 45개의 권능 중에서 하나는 신앙적인 존재고, 하나는 수호적인 존재로 하고, 나머지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왕이라든지, 남자, 여자일 때는 남자라든지, 그렇게 양을 이야기하죠. 신앙적 존재는 용왕신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호적 존재는 바로 불상을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마다 가면 용의 형상이 9개가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발견하기 쉬운 것이 부처님 앉은 그 위에 보면 닷집이라고 집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거기 보면 용 2마리가 눈 꽉 부시고 이래 있습니다. 아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탁 있고, 법당에 들어갈 때 큰 문 여는데 밑에, 문살 밑에 보면 네모반대한데 용머리 딱 그래가 혀를 싹 내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감히. 그러고 들어가면 촛불을 끄는데, 뭐 촛불 또 끄는데, 촛불 끄는 거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다가 딱 보면 용이 딱 새겨져 있어. 탁 끄는 기라.
첩보 불 아닙니까? 불은 물 깎아야 되거든. 용이 꺼야 꺼진다 이 말입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도 종루 큰 범종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용이 있고 다 있는데 9마리 용이 있다고 전부 이제 믿고 있는데 어떤 사찰의 주지가 우리는 용을 10마리 만든다 걔가 절 이름도 신용사칸 떡지는 게야. 짓고 다른 사람은 전부 탑을 13579로 홀수로 탑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10층을 떡 절하는 그래 절이 바로 불이 나가 무너지더라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지켜주는 용은 하늘에 허공에 있지만 닷집에 머리 위에 있어야 할 용이 2마리가 잠깐 외출 갔다 들어와요. 저거 주인 부처가 새카마이 타져보거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선 응급처방으로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기를 천천히 소나기를 내려야 씻기겠지. 어디 용이 손가 빗자루가 걸릴까 뭐하니까 힘차게 피를 뽑으니까 그 불상을 씻겨졌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은 왜 됩니까? 가뭄의 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공산 갓바위에 기우제를 지내면 와촌 사람들은 전부 피를 얻어서 풍년 농사를 거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양 화성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존재는 우리와 가장 친근하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합천에 가면 해인사가 있을 겁니다. 해인사에 가면 집 밑에 집이 이렇게 꽉 절집이 꽉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매화사이라고 산맥 쪽 이런 사이 있어. 여기다 구멍을 딱 파고 단지를 딱 이렇게 묻었습니다. 묻은 이 속에 뭘 넣었어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물의 결정체이라. 이름을 넣어주고부터 현재까지 불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속설이 남아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가면 우리 고궁 경복궁 앞에도 보면 그 앞에 크게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잘면장님 이름 뭐라고? 큰일 났다. 경복궁 앞에 큰 건물 이름 뭡니까? 역사문화관. 언제? 역사문화관 경산이 있고 서울에 경복궁 앞에 와 옛날에 조선 총독부인 지 뜯어보고 그렇지. 역시 우리 선생님이 외모처럼 아주 그 지식이 풍부한 어른이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몸이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사울을 볼 때도 몸이 약간 홀쭉한 사람이 머리에 덩기 많아. 그래서 건정전을 이성계가 그 적고 나니 늘 불이 나가 3번 불냈습니다. 불내가지고 이때 무학대사도 그 방편을 보는데 정도저이라는 희대의 풍수가고 관리가 있었어요. 이분이 화마를 비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건정전이 있는 자 이거를 막 건정전에 갑시다. 요 계단이 있고 이런 건정전이 있는 그 앞에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무전산? 옳지. 인왕산. 이 여자분은 좀 뚱뚱한 분이 지혜가 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손 들어 보십시오. 인왕산? 아유, 예. 인왕산이 있는데, 인왕은 뭡니까? 호랑이지요? 호랑이 이놈이 늘 화재가 일어나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정이가 건정전 앞에 계단 위에 올라가다 보면 세움돌이 있어. 여기에다가 해태상을 양가에 세워라. 해태. 자, 우리 설화에 등장하는 물이라는 존재는 그냥 흐르는 물만 아니고 형상물로 되어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의 종류가 뭔가 하면 용, 거북이,
해태, 그 다음에 소금, 뭐 이와 같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해태는 곧 물이거든요. 물을 품어주는, 그러니까 물로서 꽉 이래 마치 운모처럼 이렇게, 운모 있죠, 안개처럼 이렇게 꽉 버티고 있지. 화마가 덤벼도 불에 화재를 입지 않습니다. 또 요걸가 풍수에서는 비보다 그렇게 해요. 비보, 비자가 어디변에 하죠? 비석 비자 이렇습니다. 보자는 보충하는 보자입니다. 비보를 해놓으니까 불이 날락한데, 이 산에서 이제 뭐 날린기라. 호랑이들이 불 붙이려고 안 붙어요. 날린기라. 그래서 위에는 하면 임금이 왕명으로 그 인왕산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인왕산 요 밑에다가 절을 져라. 절을 적어 뭐 호, 압사, 호랑이 호자, 누를 압자, 암양 누를 압자죠. 호랑이를 누르는 사찰을 만들고 벽화에다 전부 다 호랑이 돌로 누르기나 뭐 다른 거로 누르도록 이렇게 벽화를 다 기르는구나. 그 다음부터 호랑이가 맥을 못 줘. 지금도 인왕산 아래 가면 호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오후에 바로 KTX 타고, 요보다 어사이 보면 그보다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앞에 가면은 호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벽화도 그렇게 걸어놨고, 또 재발행 분은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봐도 딱 벽화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야 하고부터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자, 나라가 개국될 때 임금이 처음, 아까 초대 박물관장님 강 있죠. 그런데 임금은 초대로 태어나면 반드시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박역거세 후손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박역거세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흰 말이 우는 소리가 나가 뛰어가 보니까 알이 한 개 큰 게 있더라. 흰빛 알이 있더라. 그것을 육부 촌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그거를 가지고 장롱 속에 또 넣어놓으니까 3일 후에 그 희한하지. 장롱 속에 그 온도도 안 받을 텐데 부하애가 옥동자가 떡 걸어나요. 지발로. 내가 박혁거세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나가 그 절을 꺾고 가더라요. 그래서 육부총장의 우두머리가 바가지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가 박씨라 붙였다. 그러고 박혁거세의 아내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내는 어디서 태어났노? 이게 뭡니까? 셈이 우리겠죠? 우물정에서 우물을 태어. 그거 어딥니까? 알령이라. 경주 가면, 오능에 가면은, 한 바퀴 삥 돌면 쭉 끝에 가면 조그마한 기와집이 하나 있어. 여러분, 얼핏 보면, 자인 한장군 사당점에 가면 그런 집이 있어. 그거 보면, 알령절이라고 써놨어. 거기에는 우물에서 알령 부인이 태어났다. 태어나서 박혁거세와 같이 정부이 통해가지고 혼인을 했다. 그래서 후 박씨 왕조가 지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김할지도 아래서 나왔다 하죠. 석탈에도 아래서 나왔죠. 또 고구려에 건국했던 유아부인, 고구려는 처음 왕이 우리 공식적으로 주몽이죠. 주몽은 어머니가 유아부인입니다. 유아부인이 어느 날 물을 개울에서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에 떠먹고 갑자기 태기가 있어서 물이 남편이겠죠. 그죠? 태기가 있어서 10달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알을 낳아보는 게라. 여러분 사람 알 낳는 거 봐십니까? 근데 자기는 알을 낳았어. 그래서 그 당시는 고구려가 아닙니다. 뭐 고조선이가 뭐 고구려는 아닌데 그 임금은 쫓겨났어. 쫓겨나가 혼자 살면서
살았는데 그 알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농 속에 넣어 놓으니까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그 옥동자가 주몽입니다. 그 주몽도 그렇게 태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제 성이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시조는 누굽니까? 김수로왕 아신다면 이미 공부할 게 없어 이제. 그래 김수로 대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입니까? 사람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화에서는 이러하게 역대 왕조의 개창과 시조는 모두가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또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난생신화다. 난생,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김해에 나지막한 산에서 김해는 육부총회하고 구관입니다. 구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서쪽 야산에서 불빛이 확 비치면서 목소리가 들려왔는 거예요. 그래 구관들이 그런데 회의 계속 하겠습니까? 때리치아보고 가는 기라. 가보니 하늘에서는 영롱한 불빛이 내려오고 이랬더니 큰 상자가 하나, 자색 상자가 내려왔는데 상자가 손도 안 되는데 자동으로 턱 열리는데 그 속에서 6개의 알이 나왔다. 황금 알이 나왔다. 그래서 구관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아동환이라는 사람이 그 알을 자기 집에 가가지고 놔뒀대. 그 이튿날부터 차례차례로 부화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늘 내가 연세가 많아가 모르겠습니까? 나는 아는데 가 모르노.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낳았다 그가 숫자다. 머리에 숫자. 제일 먼저 태어난다. 그래서 김수로라 지었네. 김은 알입니다. 그지? 그러고 이제 나머지 차례대로 이제 6개 알에서 5개 알에서 부화해 나오는 가지고 5개의 소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가야는 그 6개의 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같이 태어났다고 전부 형제가 있냐? 그건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전부 육가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가야가 그래도 우리가 한 괴짝에 들어가 왔으니까 형제와 같으니까 연합을 만들자 해가 육가야 가야 연합이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야가 그 500년 넘게 이 땅에 지속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만 이야기하고 가야는 53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후 53년부터 있었는데 536년인가 이렇게 신라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가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잡기를 참 해야 되는데 김해 김씨가 전국에 김해 김씨 숫자가 700만입니다. 최고 많습니다. 많아도 단합이 안 돼가. 김해 김씨가 합심해시마요. 김종필이도 대통령 했고 김무서이도 대통령 했고 나도 아마 뭐해도 군수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야국을 신국에 들어가서 명예를 회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인면장 누굽니까? 자기 족보는 호위하면 남은 족보는 전혀 몰라. 예, 김유신 대장군입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정말 신라는 삼국 통일이고 뭐고 자멸했습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경산에 642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42년에 요사기 때문에 시장이죠. 군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합천에 있는 대하성이 백제에 윤충에게 빼앗겼는 것을 김유신 장군이 암양에서 훈련시키는 병사를 데리고 가서 다시 탈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임진왜란 때는요,
이 지역에 3,600명이란 민초들이 전부 어병으로 창의를 했습니다. 창의를 위해서 모두가 어떤 뜻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농공행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대로 목숨을 바치며 몸으로서 왜구를 막아냈어요. 임진왜란때 외놈 돌아가지고 여 경산에 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죠. 그 가만히 하늘이 도와가 안 그렇겠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땅을 지켜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1절만 대단하다고 기념식하고 하지 말고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들을 목숨까지 버리면서 막았던 이순신 장군, 또 각 지역마다의 의병대장, 이름 없는 의병의사들, 이분들의 날도 만들어서 추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달 27일 날 오후 2시에 803 은혜사 거위 특설 무대에서 큰 의병에 대한 대제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선조가 의병 있는 분은 가셔서 향 하나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선조님들은 그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려 주시고 청정한 물 한 그릇 올리면서 조상님 음덕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래 뭐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지, 만나는 마시는 저 둘이가 못 보고 아들 내 챙겨줘 보고 이래 보니 조상님들은 배고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나 여러분 궁금하죠? 신라가 병사가 우수해서 된 거 아닙니다. 신라보다 백제가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작은 거야. 그거다가 판단력도 남자가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신라는 누가 했습니까? 여왕이 했는 거라. 여자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라. 그 할 점에 신라의 화랑이 있었는 거예요. 그 화랑은 전쟁에 15살짜리가 전쟁에 나가서 2번 나갔다가 다시 살려주니까 개백이가 살려주니 3번째 다시 나가 하다가 결국 할 수 없어 개백 장군이 자기 아들 생각 살려주었는데 그는 목을 쳐가지고 다시 신라 진영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이제 신라의 화랑들입니다. 그럴 때 의기소침했던 같이 갔던 신라군들이 그가 그래 오는 거 보고 돌아오는 걸 보고 모두 목숨을 걸자하고 화랑들은 전부 화장 다 해버려요. 화랑은 화장하면 죽겠다 하는 겁니다. 하고 백제 5천 결사대와 붙어서 3번 신라가 졌는데 4번째 가가지고 개백장군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통일을 했는 게 661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여력으로 668년에 고구려까지 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군에 보내놓고 가슴을 졸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이웃집 아저씨.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신라의 화랑의 어머니는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배, 제 이야기 맞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장님 맞습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사실은 박수를 안 치라고 할 때 치는 거는 100%의 자기 복이고, 쳐라고 할 때는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전투가 치열할 때 신라의 군사를 자문해주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원효입니다. 원효가 전쟁이 끝나고는 전장터에서 수없이 죽어가던 아군과 적군의 병사들,
들이 그대로 죽은 현장을 모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큰 전장터에만 갔겠지. 가서 이른 봄에 가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뼈도 전부 동물이 물고 왔고 시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가서 원효가 기록에 있습니다. 가서 낙엽을 이래 주워 모아 한테 모으면서 올겨울은 몹시나 추웠는데 그리 춥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 영혼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허리춤에 찼던 조롱박 속에 맑은 물을 허천이 그들을 추선하였다. 추선하는 건 위례하는 제의식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했던 원효가 처음에 자기가 31세 때 법을 얻기 위해서 당나라의 구법기로 떠났다가 실패하고 왔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어상과 같이 당나라 구법길로 가다가 당성 부근,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부근에서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어떤 석굴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막 바람 메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 12시쯤 돼가 갑자기 목이 막혀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목이 말라서 자기가 옆에 늘 차고 다니는 그 박속의 물을 들고 꿀꿀꿀꿀 마시니까 옆에 잠자던 의상도 스님 저도 한 잔 주십시오 해가 건넸다는 것이죠. 둘이가 만나게 먹고 그 속이 답답한 것을 깨끗이 해소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늦게 되어서 햇살이 그 굴 속에 돌아가 물이 부셔서 깨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 잘났다 하고 둘이가 이래 기지개를 폈는데 피다가 하고 이까다 보니 깜짝 약간 놀릴 뻔해. 뭐냐면 밑에는 해골이 꽉 걷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곳은 그 지역 마을의 공동 무덤이었 토감이었다. 토감. 내가 토감하는 감자 여러분 하나 배워가라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토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자는 당연히 흑토자죠. 감자는 사람인 변에 합자를 쓰고 요 밑에 용용자를 씁니다. 하면 좀 복잡죠. 요게 불쑥 들어갈 감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뭐 절에 가봐 뭐 부처는 그 마의 그 바위를 잘라서 그 감시를 파고 이렇게 조각 희석에 새겼다 이런 글이 있죠. 감시를 하는 건 움풍 안에 표면보다 더하게 이래 팠다 이런.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것도 이런 석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에 둘이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름을 기록에는 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가 원효가 그걸 보고 지 아무리 천하의 원효라도 그걸 보고 또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해골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질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막 하니까 의상도 이런 그걸 보고 막 같이 구역질해가 입 씹고 막 난리지는데 계속 구역질을 하거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원효는 다시 그 해골을 하나 쥐고 춤을 췄다. 여러분 절에 가면 벽화에 해골 두고 원효 춤추는 그림 봐십니까? 못 봐십니까? 원효가 왜 해골 바가지를 들고 춤을 추었을까요? 내 글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찾아만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런데 왜 원효가 추었느냐 하면 원효는 자기가 직접 지금까지는 부처님 말씀이 그러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을? 원효가 체험한 건 뭐냐 하면 자, 한문 또 씁니다. 일체 유심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효가 이제 법화경에 일체 유심이라는 법경이 있었는데 나는 그저 이야기만 들었지 내가 실제 이 깨달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물과의 관계에서 앞에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2시간이 3시간 정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하기는 몹시 힘든 것인데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데에서는 여러분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전장에 나갔을 때도 어때? 물을 먹어보고 집안이 평하다 안 평하다 알았죠. 제매정이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병사들이 하도 그 할머니하고 전부 나와가 계시니 잠깐 만나보고 오라 했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 만나고 싶었지. 길가에 좀 꽉 서가 있는데 만나고 싶은데 그 틈새에 자기도 만나려고 했는데 김윤신은 그대로 말 타고 막 가니까 안 되거든. 그래 앞에 비령자라는 사람이 갈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 그 신녀가 나온 데다가 자기 수통을 빼가지고 집에 가 물 한 통 떠더라고요. 그래 물 떠가 저쪽에 꿀꺽꿀꺽 마시디 우리 집 물맛이 옛날과 다름은 없이 아무 일 없다 이라 가자 하면 막 때리고 하면 가보려 한 사람이 100제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 밑에 있는 장수들도 전부 그를 따르고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물은요 우리에게 아주 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시너지가 있고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모금의 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부족한 강의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문을 조금 남겨놔야 다음에 또 우리 총장님 불러주시거든. 그 다음 이야기 해도 이렇게 하면 그때 또 하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 김종국 박사님의 장시간 회식 없이 여러분들 눈과 귀와 가슴을 즐겁게 해주셨죠. 우리 그 경산의 문화의 길레가 찾기로서 정말 경산을 제대로 문화 전통을 지키는 길에 여러분들 열강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종국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